그 겉에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년 도윤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말없이 노신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올바른 마음씨가 다시는 세상의 풍파에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강 회장은 곧바로 도윤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흑영을 다시 사들이는 비용으로 약속했던 10억 원은 단순히 보육원 기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도윤이가 자란 보육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정비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아이들이 도윤이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소년과 회장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기로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구해준 아이이자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 도윤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윤이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방과 후에는 여전히 강 회장과 함께 흑영의 엔진을 닦으며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을 회장님, 2차 폐차하면 안 됩니다. 왜지? 2차가 왜 멈췄는지 알고 계십니까? 폐차장 한복판. 거대한 압축기가 검은색 슈퍼카 위로 내려오기 직전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차, 흑영. 모두가 끝났다고 믿고 있던 그 차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차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상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는 사고로 멈춘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이 차에 손을 댔다는 것. 주변 작업자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소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에게 이 폐차를 5억 원에 다시 사라고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차 안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이 소년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대한해운의 강석주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도심의 풍경도, 통장에 쌓여가는 천문학적인 숫자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계는 오직 10년 전 그 잔인했던 여름밤에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쪽같이 아끼던 외아들이 자신이 선물한 한정판 슈퍼카 흑영과 함께 불길 속으로 사라진 그날, 강 회장의 영혼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결론났고 강 회장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사고 차량을 아무도 모르는 창고 깊숙이 봉인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건강마저 나빠지자 그는 이제 모든 미련을 털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그 씨덩어리를 내 눈앞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비로소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서글픈 생각에 그는 직접 폐차장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고철 압축기 앞에 선검은 차체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날카롭고 매끄러운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안쪽은 불길에 그을려 흉한 상처를 머금고 있었지요. 강 회장이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수건으로 젖은 눈가를 닦아낼 때였습니다. 집행관의 신호에 따라 육중한 압축기가 기분 나쁜 기계음을 내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직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폐차장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멈춰요! 2차는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해서 잠든 것뿐이라고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소년 도윤이었습니다.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용한 눈빛을 한 소년이 압축기 난간을 타고 올라와 차체를 온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폐차장 인부들이 당장 내려오라며 고함을 쳤고 강 회장의 수행원들이 소년을 끌어내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차가운 금속 보닛에 귀를 바짝 갖다 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의사처럼 말이지요. 소년의 기이한 행동에 강 회장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도윤이는 달려드는 어른들을 향해 믿기지 않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차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멈춰 세워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10년 전 그날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경찰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소년의 손끝은 정밀한 기계처럼 차체 곳곳을 훑더니 엔진룸 구석의 작은 볼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일반적인 사고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아주 미세하고도 인위적인 절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그를 괴롭혔던 건 아들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차가 좀 이상해요. 사고 직전 아들이 남긴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당시엔 아들이 겁을 먹어 착각한 것이라 치부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눈앞의 소녀는 마치 그날의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서슬퍼런 눈빛으로 회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당돌하게도 회장에게 5억 원이라는 거금을 언급하며 차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보육원 출신의 어린 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며 비웃었지만 강 회장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소년이 차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를 만든 정비사는 자기 자식처럼 이 엔진을 돌봤을 텐데 누군가 독약을 주입했네요.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게 아니라 밟아도 반응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 회장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의심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이 닿은 흑영의 차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울부짖는 짐승의 신음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 임진우의 차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가 정말로 이 차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소년 도윤이는 대답 대신 엔진 쪽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대한해운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무시무시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녀는 10년 전의 비극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며 그가 찾아낼 진실은 강 회장에게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파멸이 될까요? 회장실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박물관 같았습니다. 강석주 회장은 책상 너머에 선 소년 도윤이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폐차장에서 본 그 당돌한 눈빛은 이곳에서도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소년이 가져온 낡은 가방에서 나온 종이 한 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10년 전 사고 차량의 정비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어야 할 기록이 이른 물을 소년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 회장의 뒷덜미에는 서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도윤이는 막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이 차는 단순히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마치 사고처럼 보이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전문 정비사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상세했습니다. 연료 압력 장치에 가해진 인위적인 압박,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설치된 미세한 밸브 조작까지. 이야기를 듣던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기 직전 울먹이며 내뱉었던 차가 이상해요라는
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잔인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해도 길거리 보육원 출신의 어린아이 말을 덥석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차를 제게 5억 원에 파십시오. 당장 돈을 드릴 순 없지만 한 달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 차를 완벽하게 되살려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담긴 증거를 회장님 눈앞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비서진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폐차 직전에 고철 덩어리를 5억 원에 사겠다는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걸 고쳐내겠다는 호언장담이라니요. 특히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임진우 비서실장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임 실장은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말투로 회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근거 없는 아이의 장난에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당장 쫓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임 실장의 말을 무시한 채 도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무엇을 내놓겠느냐고요? 도윤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 평생을 회장님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갚겠습니다. 아니, 제 목숨을 거두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회장님은 이 차를 10억 원에 다시 사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제가 자란 보육원의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자 죽은 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강 회장은 소년의 눈에서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년이 언급한 진실이라는 단어가 강 회장의 썩어 들어가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만약 아들의 죽음이 누군가의 음모였다면, 그래서 10년 동안 자신이 헛된 죄책감에 시달려온 것이라면 그는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범인을 잡아내야만 했습니다. 강 회장은 결국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좋다. 한 달이다. 한 달 안에 이 차가 시동을 걸지 못하거나 네가 말한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너는 다시는 이 세상 빛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거래는 성립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길로 보육원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로 흑영을 옮겼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그곳에서 소년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가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뜯어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10년간 진실을 덮어왔던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소년의 등 뒤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윤이가 흑영을 끌고 들어온 곳은 보육원 뒷마당에 방치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낡은 조립식 창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철 덩어리를 보물단지처럼 모시는 소년을 보며 혀를 찾고 보육원 아이들조차 정신 나간 놈이라며 도윤이를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매일 밤낮을 기름 냄새 진동하는 창고에 박혀 지냈습니다. 소년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렌치 하나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라도 눈을 붙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 무더웠던 여름밤, 길가에 홀로 버려져 울고 있던 7살의 도윤이 앞에 멈춰섰던 건 바로 이 검은색 슈퍼카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청년은 겁에 질린 도윤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길을 잃었니? 형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그 청년은 대한해운의 후계자이자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육원 입구에 도윤이를 내려주고 떠나던 차의 뒷모습, 그리고 그날 밤 들려왔던 부드러우면서도 힘찼던 엔진 소리를 도윤이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그 친절했던 형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도윤이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년에게 이 차를 고치는 일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열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좁은 차체 밑으로 기어들어가 뜨거운 엔진 오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쓰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연료 분사 장치를 뜯어내자 의심했던 대로 누군가 고의로 박아넣은 미세한 금속 파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마찰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정교하게 가공된 파괴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전율했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이 조그마한 금속 조각 하나로 한 청년의 인생을 앗아가고 거대 기업의 운명을 조작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갈수록 시련은 거세졌습니다. 보육원의 백 원장은 강 회장에게 거액을 뜯어낼 궁리만 하며 도윤이를 압박했습니다. 야, 이놈아. 회장님이 돈을 주기로 했으면 당장 내놔야지. 무슨 놈의 자동차 수리냐? 백 원장은 도윤이가 밤새 작업해둔 부품들을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고 심지어는 도윤이의 유일한 전등마저 꺼버리며 괴롭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윤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차체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손톱 밑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소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뿐이던 창고 밖으로 한 줄기 전조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조 실장이었습니다. 조 실장은 도윤이의 비참한 몰골을 붙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단다. 지금이라도 거짓말이었다고 빌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시는구나. 하지만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렌치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이제 곧 이 차가 울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날 밤 억울하게 죽어간 형의 목소리로 말이죠. 소년의 단호한 태도에 조 실장은 기분 나쁜 침묵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소년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과연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고 흑영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그림자가 창고 문턱까지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손끝은 이제 단순한 정비공의 그것을 넘어 과거의 흔적을 쫓는 추적자의 감각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돈종된 실린더 헤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며칠 밤이 지나고 도윤이는 문득 강 회장이 건네주었던 당시의 사고 조사 보고서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름때에 묻은 손으로 장 한 장 넘기던 소년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강 회장의 승인 서명이 담긴 정비 허가서였습니다. 분수를 알아야지. 죽은 놈 시신을 붙잡고 흔든다고 산 사람이 돌아오겠니? 이건 경고다.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땐 차가 아니라 내 뼈가 바스러질 줄 알아라. 임 실장이 떠난 뒤 도윤이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치씹었습니다. 공포가 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녀는 엉망이 된 창고 바닥에서 찢어진 정비 서류 조각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지만 도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폭력적인 반응이 자신이 찾은 진실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도윤이는 찢어진 서류 조각 중 임 실장의 지문이 묻었을지도 모르는 부분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갈등은 개인적인 수리를 넘어 거대 기업의 권력을 움켜쥔 괴물과의 정면 승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차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제는 그들의 숨통을 조일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소녀는
어두운 밤 강 회장의 저택으로 향하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임진우 비서실장의 역공은 도윤이의 상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체가 대한해운의 소식으로 뒤덮였습니다. 주요 일간지 지면에는 강석주 회장 10년 전 아들 사고 여기서 도망치면 정말로 아드님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강 회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수족이었던 자들조차 나를 배신했어. 너 같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지만 도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소리 녹음 테이프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도윤이가 사고 차량 흑영의 깊숙한 음향기기 뒤쪽에서 찾아낸 사고 직전의 짧은 음성이 녹음된 테이프였습니다. 소년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10년째 도망치고 계신 겁니다. 아드님이 마지막까지 아버지에게 하려 했던 말이 무엇인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순간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알리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임진우 비서실장은 문 밖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해임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말 한마디에 강 회장의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지금 바로 문 밖에 있다고. 그리고 진실은 아직 그 검은색 차트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이죠. 강 회장은 소년의 젖은 눈동자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사임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거인의 눈에 다시 서슬퍼런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등을 돌렸을지라도 단 한 명의 소년이 자신을 믿어준다면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대한해운 본사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 같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강 회장의 발소리만 들어도 허리를 굽히던 이사들은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 싸늘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강 회장의 해임안이 놓여 있었고 임진우 비서실장은 마치 이미 왕좌에 앉은 듯 거만한 자세로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임 실장은 곁에 선 회장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잔인한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며 누구 이름을 불렀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살려달라며 제 이름을 울부짖더군요. 그런 아들을 죽인 건 결국 회장님의 무능입니다. 그 비열한 거짓말은 10년간 썩어 들어간 강 회장의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회의실 밖 로비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검찰 차량이 경광등을 번쩍이며 대기하고 있었고 강 회장이 연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기자가 굶주린 짐승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한때 회장을 우러러보던 직원들조차 자식 죽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강 회장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수갑을 든 검찰 수사관이 그의 손목을 낚아채려던 그 찰나 건물 밖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에 10년간 잠들어 있던 검은색 괴물 흑영이 나타났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군데군데 찌그러지고 그을린 상처투성이었지만 보닛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소리는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주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려는 듯 웅장하고도 날카로운 포효가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소년 도윤이의 손에는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가 하나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달려드는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강 회장과 임진호 실장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임 실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도윤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도윤이는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제어실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대한해운 전체 건물에 소름 끼치는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고 전날 밤 임진우가 비밀 창고에서 기술자 내일 아침까지 연료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놔. 고속 주행 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말이야. 회장님은 모르게 처리해. 이건 사고여야만 하니까. 10년간 철저히 은폐되었던 살인의 기록이 도윤이의 천재적인 보건 기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진우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윤이는 전광판 앞에 서서 임 실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형은 죽기 전까지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 같은 괴물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소년의 외침과 함께 흑영의 엔진 소리가 한 번 더 거세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바닥에서 피어오른 승리의 서곡이자 10년을 기다려온 진실의 응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믿었던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이 살려낸 아들의 목소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대형 전광판에서 흘러나온 임진우의 음성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은 모르게 처리해. 이건 사고여야만 하니까. 찡이에는 한 문장이 지난 10년 동안 강 회장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임진우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고 조명은 성난 파도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임진우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그의 등 뒤에는 방금 전까지 강 회장을 연행하려던 검찰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임 실장은 비겁하게도 주변 이사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이건 조작이다. 저 꼬마 녀석이 기계를 만져서 만든 가짜다.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임 실장을 바라보며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도윤이가 밤을 새워 분석했던 연료 압력 장치의 정밀 사진과 임 실장이 비밀리에 거래했던 부품업체의 목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서술하듯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진 그 밸브의 각도 하나하나가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 회장에게 침을 뱉던 이사들과 직원들은 이제 임 실장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세상에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우리 곁에 있었다니. 사람 목숨을 담보로 주가 조작을 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이 로비를 가득 메웠고 임 실장은 결국 수사관들에 의해 바닥에 엎드려진 채 차가운 수갑을 찼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남긴 비명은 그가 10년간 누려온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멍하니 전광판 속 아들의 사고 차량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운전 미숙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끝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던 용감한 아이였다는 것을 말이죠. 강 회장의 눈에서 10년간 메말라 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는 안도감과 진실을 밝혀준 소년 도윤이에 대한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임진우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곳에서 10년 전 주가 조작과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작성된 비밀 계약서들이 줄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주가는 요동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폭락이 아니라
진실의 승리를 반기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죄인은 감옥으로 가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아버지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수라장이 된 로비 한 구석에서 흑영의 보닛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소년의 손은 여전히 기름대로 시커멓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내 아들을 그리고 죽어가던 나를 살렸어. 소년과 노인의 만남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임진우 비서실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간 대한해운 본사 건물은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정의의 승리를 반기는 뜨거운 수군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임 실장은 10년 전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주가 하락을 유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강 회장을 심리적으로 고문해왔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임 실장은 징역 20년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그와 공모했던 부패한 이사들과 정비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한때 거대 기업을 주무르던 이들의 비참한 말로는 지켜보던 많은 이에게 권선징악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가장 먼저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너무 늦게 믿어주었구나. 그 겉에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소년 도윤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말없이 노신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이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천재적인 재능과 올바른 마음씨가 다시는 세상의 풍파에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강 회장은 곧바로 도윤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흑영을 다시 사들이는 비용으로 약속했던 10억 원은 단순히 보육원 기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도윤이가 자란 보육원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정비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부모가 없어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 아이들이 도윤이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소년과 회장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에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기로 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목숨을 구해준 아이이자 죽어있던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낸 도윤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윤이는 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방과 후에는 여전히 강 회장과 함께 흑영의 엔진을 닦으며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을 아버지, 도윤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비극의 신음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힘찬 박동 소리였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흑영 기술학교의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고철 압축기에 굉음과 비명이 가득했던 그 폐차장의 풍경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미래의 정비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소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청년의 티가 제법 나는 도윤이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 사이에서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손은 예전처럼 여전히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에 떨던 소년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는 스승의 단단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석주 회장은 학교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10년 전 아들을 앗아갔던, 그러나 이제는 도윤이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부활한 검은색 슈퍼카 흑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차는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이 학교를 거쳐갈 수많은 아이에게 태망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문득 자신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과 불면의 밤들은 도윤이라는 선물 같은 존재가 회장님, 이제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세요? 강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사고 전날 밤 새 차를 선물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도윤이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네가 이 차를 5억에 사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산 것은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평화였더구나.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윤이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야, 내가 왜 끝까지 너를 믿었는지 아느냐? 네, 천재적인 솜씨 때문이 아니었다. 네가 차체를 쓰다듬던 그 손길에서 그날 끝내 듣지 못했던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믿은 게 아니라 네가 전해준 그 소리를 믿었던 거야. 도윤이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이 된 도윤이는 이제 압니다. 기계는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만지는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기계도 영혼을 가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강 회장과 도윤이를 태운 흑영은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끊겼던 누군가의 꿈을 잇는 소리였고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만나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엔진이 멈추고 길을 잃을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연료와 믿음이라는 부품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엔진은 언제든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울려 퍼진 그 소리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 엔진도 오늘 하루 힘차게 뛰길 바랍니다.